2023년부터는 이제 세액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요. 900만 원으로. 와우. 네, 그래서 알고 계시고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수형 상품을 선정하는 게 일단 보수가 인덱스 펀드. 네. 그러면 수수료가 낮다. 네, 훨씬 낮습니다. 신경을 조금만 쓰셔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굉장히 행복한 노후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옥입니다. 올해로 지난 며칠 전을 고비로 드디어 30년 차 됐습니다. 30년 동안 이코노미스트 하면서 정말 별의별 이상한 장 다 봤는데 2022년도 그 중에서도 워스트한 5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김성일 작가님 모시고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힘들었던 장 이야기도 좀 하고요. 어떻게 사는지 근황 토크에 또 최근에 쓰신 책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일 작가라고 하고요. 이번에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라는 책을 이제 며칠 전에 출간을 해서 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책 팔러 온 건 아니고요. 출판사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청정한 블로그고요. 일단 요즘 근황 토크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요즘에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오랜만에 이제 박사님 채널에 출연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전에 출연했을 때는 제가 은행원, 기업은행 다니셨죠? 네, 은행원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은행을 퇴사를 해서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한다고 이야기하세요. 네. 저 CEO, CIO. 네. 근데 잠깐 보니까 근데 이 책 뭔가 좀 야망을 가지고 쓴 책 같은데 한번 책 자랑 한번 해주시죠.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마법의 돈 굴리기,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으로 이제 아실 것 같고 또 ETF 책도 하나 쓰시지 않으셨어요? 네, ETF 처음 공부라는 책은 이제 올해 초에 출간이 됐었고요. ETF라는 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식을 하는 이제 재료거든요, 재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요리를 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ETF에 대한 이제 설명을 담은 ETF 처음 공부라는 책을 이제 올 초에 썼던 거고, 그 전에 이제 마법의 돈 굴리기는 이제 자산 배분 투자가 어떤 것인지,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방법이 있어서 그걸 소개시켜 드렸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연금 계좌라는 걸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절세가 되고 굉장히 유리한 계좌를 잘 모르다가 연금 계좌나 개인연금, 뭐 퇴직연금, ISA 이런 계좌를 통해서 또 하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고 제가 먼저 하고 그 내용을 엮어서 이제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냈었고요. 지금 이 책은 이제 앞에 두 책이 나온 지 3년에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이 ETF 상품도 많이 달라졌어요. ETF 상품도 달라지고 해서 그런 이제 최신의 ETF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산 배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올해가 정말 힘든 장이었잖아요.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연초부터, 뭐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 한 4분기부터인데, 뭐 주식 빠지는 거는 뭐 그 전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국채 같이 빠지고, 미자산 저사산 할 거 다 빠져가지고 거기에다가 환율 막 1,400원 넘게 올라가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처럼 잠깐 빠졌다가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1년째 내내 그러고 있어요. 1년 더 됐죠. 작년 6월이 고점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책을 쓰면서 그런 분들과 이제 소통했던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책 보다 보니까 뼈를 엄청 때리시던데. 네네. 일단 첫 번째 뼈를 보니까 그게 42쪽 보는데 저축성 보험 공시율이랑 적립률 나오는데 네네네. 쇼크 먹었거든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 질문을 하세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리치고라는 앱에서 그 주식 탭을 들어가면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뭐 저도 답변하고 다른 분들도 답변하시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자기 이제 저축성 보험을 가입한 지 뭐 납입한 지 20년 됐다. 네, 10년 제가 됐다. 이번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원금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원금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거냐. 뭐 공시율은 은행 이자보다 많이 준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드리고 싶었어요. 공시율 3.5%라면서 네. 어떻게 세상에 정말 너무 끔찍한데 왜 이런 거야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저축성 보험에서는 사업비를 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공시이율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으면 1,000만 원 곱하기 뭐 3%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에서 통상 10%, 100만 원을 사업비로 이미 가져가요. 저는 더 많이 뗀 상품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더 많이 뗐었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00만 원에서 3% 이자를 주는 거죠. 9327. 그래서 연말이 되면 927만 원? 그러니까 원금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은 넣어야 원금이 되는 거죠. 통상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와, 되게 심하다. 저도 예전에 가입했다가 해지했던 적이 있는데 그 통계 자료를 보고 와, 되게 심하다. 그래서 일단은 팩트는 좀 알고 가입하시더라도 좀 알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썼어요. 정말 제가 솔직히 이 책은 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마음에 들진 않은데 일부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일부가 진짜 괜찮은데 그중에 또 하나 이야기가 시총 상위 기업 투자에 대해서 써놨는데 와,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저도. 2008년 1월에 투자를 해서 지난해 연말까지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탑 기업들에 투자를 했다면 당신의 수익은 얼마냐? 마이너스더라고요. 네네. 그 대박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실제로 저희 여동생이 저한테 매일 그 명절 때마다 만나서 뭐 자산 배분해라, 연금해라라는 얘기를 듣고 했던 여동생이 저한테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 주고 대장 주고 우량 주니까 갖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듣고 난 좀 다르게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이제 기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니까 그래서 뭐 미국 주식 현재 뭐 작년까지만 해도 탑 주식이 다 아시는 팡 주식들 네, 뭐 이런 뭐 망이죠. 네네. 꽝 아니면 네. 꽝 좋네요. 그래서 그런 주식이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걸 하시고 올해 내내 진짜 마음고생 하시거든요. 그냥 뭐 피를 토하는 거죠. 뭐 넷플릭스 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정말 피가 메타 뭐 이런 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 고민이 이걸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아? 장기 투자하라는데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때 뭐 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최상위 기업 1위가 앱슨 모바일이었는데 그 뒤로 12년이군요. 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2%. 그 다음이 시가총액 2위가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여기 마이너스 연평균 7%.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연평균 18%로 제일 좋았는데 유일하게 플러스더라고요. 그다음에 AT&T가 마이너스 3%. CT가 그때 망했던 그 CT죠. 그 공적 자금 받았던. 이게 연평균 수익률이 13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0. 그래서 같은 기간 S&P 500 수익률이 연평균 12%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그때 시가총액 상위 최상의 기업에 내가 우량주.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상품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미국 주식시장 최상위 시가총액 기업들 투자하는 ETF니 뭐 그런 것도 가능해졌다.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저 되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다른 회사니까 그냥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라는 게 그때 사람들이 보는 제일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그거 수익이랑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흔히 오해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엑슨모빌이 뭐야? AT&T는 뭐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팡이니 이런 기업들이 10년 후에 이제 새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건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저도 이거는 좀 실수를 많이 했는데 고배당주만 사놓으면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보는데 2012년부터 세상에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이잖아. 만 10년. 그렇죠. 만 10년 동안에 시장 대비 얼마를 이겼냐라고 이거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니까요. 리랑 고배당주 ETF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2013년 이겼고요. 14년 졌고요. 15년 이기고요. 16년 좋았네요. 플러스 6%. 근데 이제 2017년에 이때 뭐가 있었냐면 배당소득 환류 세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부터 2017, 18, 19, 20, 21을 어떻게 5년을 연속 졌는데 특히 2020년은 시장 대비 마이너스 40%. 이게 뭐 끝난 거죠. 뭐 이게 마이너스 40% 나는 ETF라는 걸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연말만 되면 배당주, 고배당주 요 기사가 계속 떠요. 왜 이럴까요, 이거? 왜냐하면 이제 배당 시즌이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팩트는 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네네. 완전히 그냥 팩트 폭격기야. 이거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텐데. 더 끔찍한 펀드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네. 코덱스 고배당. 와. 이 펀드는 생기자마자 플러스 5%포인트 이겼는데 19-20년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8%를 줬어요. 네네네. 이거 가입하자마자 했던 분들은 정말 그쵸.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알죠. 왜냐하면 그때 성장주 열풍인데 누가 배당주를 사요. 그쵸. 그래서 2021년에는 이겼어요. 근데 그게 시장 빠질 때 이기는 게 플러스가 난 게 아니라 이거는 그거잖아요. 네. 상대 성과라서. 상대적인 성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는 돈을 못 벌어주고 시장이 무너질 때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라는 건데 과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당이 참 좋은 투자 전략인데 그 배당에서 고르는 기준이 배당 수익률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 배당금 나누기 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 구해서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그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그걸 사면 제가 기업은행 샀다가 망했던 그걸 당하는 거죠. 네, 항상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죠. 네, 제가 2020년 초에 기업은행을 샀어요. 그때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7%더라고요. 와, 이건 너무 싸다. 근데 그 해 여름이 됐는데 배당 수익률이 12%가 되더라고요. 주가가 그만큼 빠진 거죠. 30%인가 40% 빠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예, 거기서 손절 쳤죠. 딴 거 샀습니다. 딴 거 사서 만회했는데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업을 준 기업은행. 최소한 지금 책에는 간단하게 ETF로 정확하게 사례를 들었던 건데 어떤 회사 사냐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막연히 투자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이런 것 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에서 봐야 되는 원칙 이것만 하면 돼라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 종목만 사면 돼. 네. 이 기준만 따르면 돼라는 건 너무 좀 끔찍한 것 같아요. 근데 편하잖아요. 들으면 그만하면 돼? 뭐 이런 귀가 솔깃하면 귀가 솔깃하고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정말 이게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제가 책을 사실은 추천사 쓴다고 한번 읽었던 책인데 오늘 방송한다고 한 번 더 읽는데 이게 굉장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사셔도 좋지만 저는 그냥 이 방송에서 했던 핵심적인 이야기 우리 김 작가님 한 번만 더 요약해 주신다면 단순하게 명쾌하게 이것만 하면 돼라는 말에 속지 말자. 네, 속지 말자. 혹하지 말자.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연말이 돼서 퇴직연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 퇴직연금에 대한 자료가 금융감독원에서 이번에 나온 재밌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까지 작년까지의 각 유형별 퇴직연금의 성과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 퇴직연금이 뭔지부터 오늘 좀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어떨까 생각돼요. 네, 그 퇴직연금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회사에 다니시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라는 걸 적립을 해줘야 돼요. 그쵸. 크게 퇴직급여 제도가 있고 이 제도 안에 퇴직연금, 퇴직금 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은 전부 다 퇴직연금으로 바꾸셔야 되고 과거에 받으셨던 분들은 퇴직금이 더 익숙하실 거고 저는 퇴직금. 네, 여전히 인원수가 적거나 법에 제한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퇴직연금을 받으실 때 요거를 DB형, DC형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해줘요. 그리고 DC형은 근로자한테 매년 넣어주고 근로자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DB형이겠군요? 네, 대부분 DB형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DC형이 더 깔끔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1년 책임질 지나서 일이 없으니까. 네,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딱 입금해주면 깔끔한데 현재까지 어떤 문화상 DB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직원의 마지막 급여의 일정 부분을 해주면 되니까 딱 그거만큼만 적립을 해요. 그래서 추가 수익을 내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예금금리 수준 혹은 약간 아래 그 정도만 적립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할 때 제가 옛날 KB국민은행 네, 퇴사하는데 IRP 계좌를 만들어야 거기다 돈을 넣어준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퇴직금으로 해서 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돈을 갖다 쓰거나 혹은 이제 담보로 잡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차를 사지? 네.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일단 IRP라는 계좌에 일단 넣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근로자가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한 단계 장치를 더 만든 건데 IRP는 우리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통장에다가 이직을 할 때, 퇴사를 할 때 기존에 쌓였던 연금을 이쪽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별거 아니네요. 네네네. 근데 저는 퇴사하고도 자영사업자로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 프리즘 차리기 전에는 네. 한 2년 정도 자영사업자 하고 있을 때, 개인사업자 하고 있을 때 IRP 가입이 가능하던데요? 네, 가능하고요. 그 되게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많이 열려 있어요. 많이 열려 있어서 가입하고 뭐 학생이라든지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안 되시고 다른 경우에는 또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IRP는 또 장점이 뭐냐면 여기에 내가 또 추가로 돈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세액공제가 더 많이. 1,800까지 되는 것 같아요. 네, 최대 1,800까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네요. 네, 1,800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 중에서 7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그럼 세액공제가 뭔가요? 세액공제는 이제 다들 연말정산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받을 때 세액에서 이제 공제해 주는 건데 뭐 심플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IRP 통장에 IRP 계좌에 7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로 115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겁니다. 네. 연봉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이 돌려주나요? 연봉이 높은 사람은 더 적게 돌려줍니다. 왜?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16.5%를 환급해 주거나 13.2%를 이제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2023년부터는 이제 세액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요. 900만 원으로. 와우. 네, 그래서 알고 계시고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돈을 그냥 바로 꽂아주는 거네요. 이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다 귀찮아가지고 이제 내년에 해야지 계속 미루시는데 그 해가 지나면 이거 소급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왜 찍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12월 말이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특히 IRP 계좌로 추가 불입할 수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연금저축 펀드에 하시거나 IRP에 하시거나 요거 합산해서 이제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네네. 지금 회사에 DC 계좌가 있는데도 IRP 해도 돼요? 맞습니다. DC와 상관없이 추가로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꿀팁이죠. 왜 제가 오늘 연금술사 연금술사가 아닌가요? 네. 연금 박사님을 모시고 박사 학위는 언제 따시나요? 연금 박사 과정 중이고요. 내년에 따실 수 있나요? 내년에는 꼭 따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끔 만나면 이렇게 고박도 좀 합니다. 빨리 쓰라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꿀팁은 계속 주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는데 세상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2.39%. 네. 지난 10년간 예금 금리도 그 정도는 넘을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 그렇죠. 네. 저기 2010년대 초반에는 정책 금리가 3.25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기다 더군다나 수수료도 떼잖아. 네, 그렇죠. 계좌관리 수수료랑 뭐 운용수수료 이런 걸 떼는데 1% 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실제로 떨어지는 게 1% 떼라는 거죠, 적어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러면 이건 뭐 합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직장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했는데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진짜 대해서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3%니까. 네. 그래서 2022년에는 지금 5%인데.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퇴직연금에서 세 개의 주요 주체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정부, 제도를 만드는 정부, 그 다음에 기업, 내가 다니는 직장,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근로자도 있는데, 근데 운용을 이제 보통 이제 법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제 금융회사죠. 이 세 주체가 있는데 셋 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 네 거 다 넣어줬잖아, 끝인 거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 퇴직연금 가입자, 근로자의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왜? 왜 없냐면 근로자가 이걸 막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 금융사에 내 퇴직연금이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내 걸 신경을 안 써준다.
그럼 제가 비금융사로 옮기고 싶잖아요. 아, 회사 차원에서 가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그 퇴직연금 운영해 주시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는 회사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겠나요? 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 한 3년 전에 네, 기업은행 다닐 때. 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어요. 이런 제도의 문제가 너무 많다. 좀 개선해달라. 물론 호응이 없을 거란 건 알았지만. 그때 그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하던. 네, 맞습니다. 제 글에는 좋아요가 한 500개 정도 달려가지고. 아, 마음 아픈데요? 답변은 없었지만. 마음 아픈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A은행이랑 퇴직연금 사업자 계약이 되어 있으면 저는 꼼짝없이 A은행에서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내 연금 계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알 방법은 없나요? 알기 굉장히 어렵고 인사부에 물어봐야 되나요? 인사부에서도 모르고 일단 공개를 안 해줘요. 그럼 금융감독원에 있는 연금 포털 이런 데 가면 좀 검색은 되나요? 아, 금융감독원에 있는 연금 포털에 가면 잔고가 나와요. 아, 잔고가 나와요? 예, 잔고가. 네. 운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운영 어렵네요.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DB형으로 돼 있는 게 수익이 굉장히 그 10년 중에도 네. DB형 수익은 2.2%, DC형 그러니까 알아서 운영하는 건 2.7%더라고요. 이거 네. 0.5%가 엄청 큰 차이잖아요. 0.5% 굉장히 큰 차이고 이제 특히 이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좀 그쵸.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 DC로 일단 갈아타야 된다라는 건 일단 알겠고요. 네. DB로 있으면 그냥 맨날 인플레도 못 이기는. 네, 그러니까 그 적립금을 깎아먹고 있는 중이라고 네, 봐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면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DC형으로 운영을 하려면 알아둬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DC형으로 운영하시려면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가입된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KB국민은행 상품이 가입돼 있는 회사를 다니는 중이에요. 그러면 KB국민은행에서 제시해주는 상품들만 DC형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하나 더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DC형에서 어떤 상품의 리스트가 있다면 그런 상품의 리스트를 선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걸 개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리치고 앱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홍보 모드. 근데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라도.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수형 상품을 선정하는 게 일단 보수가 인덱스 펀드. 네. 인덱스 펀드 혹은 인덱스 ETF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수수료가 낮다. 네, 훨씬 낮습니다. 보통 액티브 펀드들이 1%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데 인덱스 펀드는 0.5%, 인덱스 ETF들은 0.01, 이하거든요. 근데 ETF를 가입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아닌 그런 데도 있잖아요. 이제 재작년까지는 은행권은 아예 안 됐었는데 은행권에서 ETF를 열어주고 있어요. 좋은 일이네요. 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좋은 일인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ETF를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한되는 거 빼고는. 근데 이제 은행들은 그 중에서 또 일부만 열어놓더라고요. 20가지, 30가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선택이 제한돼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그런데 주가의 지수 인덱스에다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2022년 같은 해를 만나면 마이너스 20%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이걸 좀 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방법이 없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분산을 해야 되는데 분산의 핵심이 이제 상관관계죠. 이렇게 빠질 때 안 빠지는 자산이 있어요. 달러. 네. 많이 아시겠지만, 네. 박사님께서 예전부터 많이 얘기하신 달러. 올해 너무 명확했죠.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하면 지금 조금 빠졌다가 지금 바짝 반등했는데 중간에 금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리밸런싱 기회들을 줬거든요. 리밸런싱이 또 뭔가요? 이제 비싸진 걸 일부 팔아가지고 싼 걸 계속 사는 거죠. 이게 그 DC형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경을 조금만 쓰셔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저도 부끄러운 게 은행에 있고 연금에 있을 때는 그냥 DB형으로 저도 놔뒀었어요. 그렇죠. 예. 이 금융 전문가라면서도 그걸 할 때는 귀찮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 순간에만 귀찮더라고요. 네, 굉장히 귀찮아요. 문제가 굉장히 귀찮다는 건데 그 귀찮음을 넘어서면 굉장히 행복한 노후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 책 마지막으로 홍보 좀 한번 네 자랑 한번 하셔야죠. 방금 이야기한 이야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러든가. 네,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왜 도대체 그런 자산을 사야 되는지, 그럼 그런 자산 중에선 어떤 ETF를 사야 되는지, 몇 %씩 사야 돼, 뭐 매매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IRP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계좌를 옮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IRP가 있는데 내가 뭐 증권사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옮기고 싶은 증권사에 전화나 혹은 앱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자동 옮겨지거든요. 아, 근데 옮기는 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아직까지는. 옮겨봤거든요. 오래 걸리는데 이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여기서 해지 신청을 다 하고 여기 가서 또 가입 신청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한 군데만 하면 되는군요. 옮기고 싶은데 가서 얘기하면 여기서 나머지 절차를 해주거든요. 아, 예. 정말 온라인으로 다 가입하고 옛날보다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예, 저는 옛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책 보면서 되게 저도 사실 뭐 다른 쪽으로 CMA 계좌로는 저도 자산 배분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IRP 계좌라든가 개인연금 계좌도 네. 꼭 좀 한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갖게 되고 또 이런 쪽에 관련돼서 사실 잘 정리된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보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거 책 읽다가 궁금해가지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서 데이터 보는데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세상에 전부 다 2%야 그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3%인 세상에서 네. 정말 우리 버려진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 그게 우리 근데 미래잖아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연말정산 받겠다고 그렇게 네. 했는데 그게 10년 하면 7천이잖아. 네. 700씩 넣었다고 치면 7천. 엄청 큽니다. 예.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게 만약에 연평균 수익률이 한 5%만 났어도 아니 네. 국민연금 수익률 6% 정도만 났어도 이게 한 재산인데 그렇죠. 예. 단위가 바뀌니까요. 예, 5기 넘죠 그러면 네. 그죠? 연금에만 뭐 1억, 2억 수준에 지금 10년 말씀하셨고 보통 직장생활 뭐 20년 한다고 치면 예, 저 30년 차. 네. 2, 3억의 자금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굉장히- 팽개쳐 두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책 제목 멋있는데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 리치고 앱에서 또 이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일 작가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연말 연시 예. 기존에 투자하던 건 잊으시고 새롭게 책을 보시고 새로운 투자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떤 것인지 또 안전자산이 자산 배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바쁘시지만 하루 한 강의 30일 동안만 들으시면 잘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전자산 VOD 곧 론칭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